네, 안녕하세요. 최면 만들기의 생방송을 진행하는 이몽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었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성공 투자로 잘 마무리를 하셨는지 궁금하군요.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시장 리뷰 좀 해보고요. 또 시장 전망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4월 10일입니까? 예, 4월 10일 목요일이죠. 오늘 또 4월물 옵션 만기를 또 무사히 마쳤습니다. 물론 이제 만기일 당일날 큰 변동성이 발생을 하면 또 어마어마한 수익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뭐 예상보다는 그렇게 큰 변동성을 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풋 쪽에서는 뭐 저점 대비 고점으로 해서 뭐 100% 정도는 변동성을 주는 그런 장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옵션 만기일 날은 말이죠. 코스피 200 지수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뭐 만기일 날 뭐 선물 지수만 보다가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262.70으로 마감이 됐죠. 근데 코스피 200 지수는 262.41인가요? 네, 맞습니다. 262.41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게 늘 이제 있는 일이지만은 2시 50분에 현물과 이제 옵션 거래가 동시에 거래가 이제 정지되죠. 거래가 정지되고 3시에 이제 결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만기일 날 종가 배팅, 그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기일 날 종가 배팅을 하는 경우가 좀 왕왕 있습니다. 이게 또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면은요, 꼭 이제 2시 한 49분쯤 되면, 야, 요거 이제 결제가 260으로 이루어질까, 262.5로 이루어질까, 막 이제 머릿속으로 한마디로 이제 짱구를 굴리죠. 짱구를 굴리다가 한번 슬쩍 배팅을 해본다거나 이런 경험들은 모두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참 재미있는 현상은 말이죠. 2시 한 49분, 그러니까 2시 50분에 이제 마감 동시효과 들어가면서 코스피 200은 261.41로 마감이 됐어요. 261.41.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행사물이 262.50이 있거든요. 그래서 262.50 이하로 코스피 200이 마감이 된다면 풋은 262.50이 결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3시 마감을 하면서 코스피 200이 262.50 이상으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풋 262.50짜리는 그야말로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꽝이 되는 거죠. 깡통이 되는 거죠. 자, 뭐 사용할 수 없는 휴지 처리가 되는 건데, 이게 2시 50분에서 3시 사이에도 말이죠. 그 10분 동안에 벌어지는 예상 지수. 우리가 아침에도 이제 예상 지수가 움직이지만 마감 시에도 예상 지수가 그 10분 동안에도 거래 체결은 되지는 않지만은 예상 지수 자체는 막 움직이죠. 그래서 그 10분 동안도 사실은 뭐 긴장감 있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대, 구간대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262.50 예상 지수가 50 이상까지도 이제 살짝 갔어요. 그래서 야, 이거 풋 262.50짜리가 이게 깡통을 만들려나 보다. 이제 메이저들이 항상 그 마감 동시 효과에 특히
특히 이제 만기일 날 마감 동시 호가에 뭐 장난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뭐 그들의 뭐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할까요? 뭐 그런 액션을 많이 취하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마감 동시 호가에 풋 262.50을 깡통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특정한 메이저들의 액션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의 현물 순매수가 12거래일 연속 계속 이루어졌죠. 현물을 계속 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00 그 물량을 프로그램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제 262.50 풋을 깡통을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3시 가까이 3시에 몇 초, 불과 한 3, 40초, 2, 30초를 남겨두고 그런가 아닌가 했는데 결국에는 262.41로 코스피 200 지수가 마감이 됐죠. 그냥 깡통은 되지는 않았죠. 깡통은 되지 않았는데, 물론 이제 2시 50분에 마감되면서 풋 262.50이 0.78로 이제 마감이 들어갔죠. 0.78로 마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매도를 치게 되면 깡통으로 먹는 거죠. 깡통이 된다라는 것은 매도 친 투자자에게서는 이익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262.41로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콜 쪽에서 바라보면 말이죠. 0.08이었어요. 262.50짜리가. 근데 262.50 이상으로 마감이 되면 콜 쪽에서는 이제 대박이 나는 거죠. 만약에 1P만 더 땡겨도 263.50만 땡겨도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나는 거죠. 자,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액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200 현물을 프로그램으로 땡기려면 삼성전자를 이제 대량 매수, 동시호가에 대량 매수 들어온다든지, 오늘 장중에 이제 약세를 주었던 종목들이 있죠. 현대차라니, 기아차라니, 현대모비스 3% 하락, 2% 하락, 이런 약세를 주었는데 그런 약세 종목들에 대한 프로그램 매수로 지수를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 힘이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도 장중에 흔들림은 좀 컸습니다. 여느 때처럼 옵션 만기일 변동성은 기본적으로 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풋 쪽에서의 한 100% 이상 장중 시세는 좀 나왔죠. 제가 아침에 이제 시장을 선물 시황을 잠깐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시장은 크게 변동성 없이 하방보다는 상방 쪽으로 어떤 기세가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장중에 상방보다는 하방 쪽으로의 시세가 더 우세했다, 이런 장으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장 출발 9시 30분 가지고 그 시장을 예상한다. 9시 30분까지, 불과 이제 9시부터 9시 30분까지 30분간의 시장 동향을 가지고 나머지 5시간 30분간의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이 그것도 바보스러운 짓일 수 있습니다만은, 장 출발선에서는 그런대로 시장의 어떤 부분 흐름들은 양호했어요. 물론 오늘과 어제 최근에 환율에 대한 문제가 시장에서 큰 이슈로 또 부각이 됐죠. 자, 새로운 이슈가 이제 계속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시장이 살짝 변동성을 주었죠. 또 FOMC 회의 결과 옐렌 의장의 또 금리 인상 발언 때문에 또 시장에 한번 살짝 변동성을 줬죠. 또 메릴 린치 보고서,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의 메릴 린치 보고서가 나옴으로 해서 또 시장에 약간 변동성을 줬죠. 이런 악재들이 간간히 이제 터졌습니다만은 그렇게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죠. 최근에 또 한반도 리스크, 그죠? 최근에 미사일 발사 훈련 이런 과정이라든지, 또 무인기가 대한민국 상공, 서울 상공, 기타 전역 해서 그런 무인기로 인한 약간 기습 아니냐, 도발 아니냐, 이런 또 이제 한반도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것도 악재라면 악재일 수가 있는데 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환율이라고 하는, 어제와 오늘 이틀 사이에 환율이라고 하는 문제가 또 시장의 이슈로 또 부각이 됐어요. 환율 워낙 강세,
워낙 환율 하락 및 워낙 강세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난 3월 27일부터 계속 순매수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12일 연속 이제 순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환율의 어떤 최근의 방어선이었던 1,050원을 깨기 위한, 거기를 붕괴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전적인 액션이었다. 이런 게 오늘 이제 어제와 오늘 사이에 결론이 나버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이 2,000포인트를 안착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2,008포인트로 마감이 됐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 종목이 안 간다 하더라도 떨어지지는 않죠. 일단 시장에 대한 지수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내 종목이 뭐 상승이 좀 부진하다 하더라도 하락은 하지는 않죠. 시장이 오히려 깨지거나 시장이 붕괴되면 안 가는 종목은 더 이제 밀린다든지 하락의 폭이 더 크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상이 나오는데, 최근 동향 일단 2,000포인트는 안착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종가 안착이죠. 종가 안착은 3개월 만에 2014년도 들어서 3개월 만에 처음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고 어떤 특징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초 1월 2일 날 2014년도 개장을 하면서 2011포인트였죠. 고점이. 자, 2011포인트 거의 그 지수대에 온 겁니다. 2011포인트, 오늘 2008포인트. 그러니까 자, 이 지금으로부터 이제 시장이 또 중요하죠. 연초 1월 2일 날 그 2011이라고 하는 그 고점을 이제 돌파하고 갈 것이냐 라는 이제 문제 또 이제 직면에 있죠. 여기서 돌파가 나오게 되면 뭐 2100도 간다. 뭐 이런 이제 시황이 나옵니다. 희망은 또 새로운 희망을 부르고요. 또 어떤 비관은 또 새로운 비관을 낳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들 또 희망을 이야기할 때다라는 그런 상황에 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 대한 부분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선물이나 파생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비관도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낙폭이 더 크고 또 떨어지는 속도가 또 상승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고 크기 때문에 비관을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지금은 희망은 또 새로운 희망을 낳는, 시장의 주식 쪽에서의 시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또 시장은 또 간다 라는 쪽으로 이제 많이 희망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모두가 합창을 할 때 떠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은 뭐 합창을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시장이 모두가 합창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정말로 내 종목도 오르고 너 종목도 오르고 모든 종목이 막 다 오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거 뒤늦게 막차를 타는 투자자들이 있어요. 항상. 막차를 타는 투자자들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가 또 꼭집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위치는 그렇게 뭐 막차를 탈 정도의 그러한 그 어떤 불꽃이 튀는, 불꽃이 그야말로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그러한 장세의 어떤 구간은 아니죠. 아직은 5일선이 살아있고요. 시장이 완만한 우상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시장을 보는 이 십수년간 시장에서의 어떤 논리를 보게 되면 항상 그렇습니다. 시장은 뒤늦게 그 뛰어드는 투자자 때문에 그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뒤늦게 막차를 타는 투자자들로 인해서 그 물량을 받는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은 계속 뭔가요? 주고받고 물량을 주고가면서 시장이 하나의 흐름이 진행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지난주부터 해서 말이죠. 시장도 점검을 해보고요.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자, 환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 그 2013년도죠. 작년 2월 25일 날 환율에 대한 고점이 1163원이었습니다. 1163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최근에 1050원대에서 지지를 보였거든요. 2013년도 12월 말쯤에서 1050원을 지지로 해서
1090원 정도까지 바운딩이 나왔다가 어제 이제 1050원을 붕괴를 했죠. 그래서 1040원. 오늘은 장중에 1030원까지 1031원까지 갔죠. 자, 1031원까지 갔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는 지속된다. 환차익으로 인한 외국인의 주식 매수세는 지속된다. 이런 관점이 또 이제 지배적이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그 지지선을 붕괴했다. 그래서 시장의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 지난 2014년도 초죠. 거기도 105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1163원까지 바운딩이 났습니다. 이거 1000원이 또 붕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수출주들에 있어서는 절대적이죠. 이게 이 환율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고요. 피해를 보는 기업이 있죠. 그죠? 항상 주시장에서는 서로 이게 서로 대립이 되는 관계 속에서 항상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수출주들은 일단 피해를 보겠죠. 그러나 원자재를 많이 수입을 하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수혜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장세가 진행이 됐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은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되겠죠. 자, 현대자동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특히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 이런 기업들이 일단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하락의 폭도, 어제 오늘 하락의 폭도 좀 다소 진행이 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환율이 시장에서의 새로운 이슈가 지금 부각이 됐다. 자, 수혜주, 피해주, 잠깐 한번 볼까요? 수혜주는 뭡니까? 수입을 해야만 하는 기업들, 원자재를 수입을 해야만 하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일단 싼 값에 자재를 구입을 하기 때문에 수혜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전력 어제 같은 경우 한 4% 상승, 이런 시세의 좋은 흐름을 보였죠. 포스코가 또 간만에 한 4% 상승, 이런 흐름을 좀 보였죠. 포스코, CJ 제일제당 다 어떻습니까? 원자재, 제일제당 마찬가지로 식품 관련, 음식료 관련 원자재를 수입을 해야만 하는 기업이고요.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철강 자재, 원자재를 수입을 해야만 하는 기업이죠. 한국전력 마찬가지로 원유나 유가 관련된 원자재를 수입을 해야만 하는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이 일단 수혜가 되겠죠. 반대로 피해. 대한민국이 사실 이 정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기업들 때문에 그래요.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때문에 이만큼 성장을 한 것이죠. 그죠? 대표적으로 IT죠. 반도체 수출, 또 자동차 수출, 그래서 전기전자, 운수장비 업종, 이런 종목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것이죠.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본다. 그죠? 마진이 이제 줄어든다. 마진이 적어진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니 현대자동차 등이 이제 피해주의다. 그러면서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어제와 오늘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시장의 이슈가 이제 원화 강세, 자, 환율 하락으로 인한 이런 또 새로운 이슈로 부각이 됐죠. 자, 1040원. 그럼 이게 사실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말이죠. 물론 이제 금융당국, 외환당국에서 구두 개입을 해요.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환율, 적정선의 환율은 방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환율 구두 개입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추가 하락은 일단 모면을 했습니다. 종가는 1040원으로 일단 마감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1050원이 무너진 것이 2004년도, 2006년도 이런 그 당시에도 1050원이 무너졌다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은요. 일단 환율 방어는 분명히 진행은 되겠는데 추가적인 기술적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주식을 보든 이러한 그 원달러 차트, 환율 차트를 보시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많이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1050원은 무너졌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추가 하락의 하방도 열어 놔야만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니겠냐. 그런 위치로 일단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원화 강세의 흐름이 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원화 강세, 그렇다면 외국인의 주식 매수세는 일단 추가적으로 더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하면 2100포인트도 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긍정적인 시장의 어떤 시황관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투자 전략이 지금 우세한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50원 이탈한 것이 2004년도 11월 그리고 2006년도 1월. 자, 이 시기에 이제 1050원을 이탈했었는데 1050원을 하방으로 이탈한 거죠. 하방 이탈을 하면서 코스피 상승 대비 주가 상승률이 좋았던 업종이 아까 말씀드린 수혜를 보는 종목, 그죠? 원자재 수입 관련 기업들, 철강금속 쪽, 그 다음에 화학음식료 업종. 이 업종이 2004년, 2006년도 당시에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률이 더 좋았다. 상승률이 더 좋았다. 이런 이제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이제 반등이 좀 나온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CJ 같은 경우 CJ 종목도 이제 상승률이 좀 좋았죠. 그래서 이런 그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업종의 이제 타겟을 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파생 매매도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고요. 시세를 분출하게 된다면 뭐 연초에 266포인트 266.65포인트였죠. 연초에. 그 자리까지도 일단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의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지만 오늘 장 초반에 저는 이제 지수에 대한 상단을 265까지 봤어요. 265까지는 상단을 찍으면 거기서는 이제 매도 포지션을 취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치를 일단 보고 시장을 장 출발 9시 30분경에 좀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고자 전략을 짰는데 264.10 고점 찍고 이제 시장이 좀 밀렸죠. 자, 어쨌든 간에 조금 긴 안목으로 시장을 긴 안목으로 본다라면 시장은 현물 2100 그다음에 선물 266.65 연초의 고점 자리. 자, 거기도 한번 도전 가능성이 좀 있다. 자, 270. 자, 270 가면 또 300 얘기합니다. 그럼 증거금리를 이건 좀 낮춰줘야 돼요. 그죠? 증거금리를 좀 낮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들 증거금리를 보니까 최근에 12%에서 뭐 10% 이렇게 좀 다운시키는 그런 것을 좀 봤습니다만. 자, 어쨌든 간에 시장의 흐름은 일단 양호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번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죠. 1분기 실적 발표이죠. 그래서 1분기에 매출 53조, 영업이익 8조 4천억을 기록했다. 근데 과거에 그 실적 발표하면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든 뭐 전기 대비 뭐 동기 대비 뭐 증가 이러한 그 퍼센테이지로 나온다 하더라도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당일날 잠정 실적 발표 여기 시장에 약간 충격을 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 현상은 또 나오지 않았어요. 과거에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그 날 보면 주가가 오히려 또 시장이 오히려 또 역으로 음봉 때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실적 발표 8조 4천억 잠정 발표 내용 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는 아니었습니다만 하여튼 시장에 어떠한 큰 충격은 없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양호하게 잘 진행이 넘어갔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이번 주에 좀 나왔고요. 예, 삼성전자 실적 발표까지 좀 말씀을 드려봤고 또 다음 이야기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슈적인 부분 몇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까지 해서요. 삼성전자가 해서 지금 지난번에 한번 이게 우리가 봤던 그런 삼성전자의 동향이죠. 선물하시고 파생하시는 분들께서는 삼성전자 동향 기본적으로 보셔야 돼요. 대표 종목들 삼성전자 보셔야 되고요. 포스코 동향 보셔야 되고요. 현대자동차 시세 동향 보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코스피 200 종목에서의 상위 클래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시세 흐름 또 차트 현재 포지션 그 부분들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자, 뭐 137만 1,000원 어제 종가인데요. 140만 원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오늘 140만 돌파 못했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삼성전자가 시세의 그 어떤 초입 단계,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그게 249포인트인가요? 선물 지수. 거기서부터 이제 터닝이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터닝 자리에 어떤 그 선봉장에 섰던 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여기서 딱 돌파를 하면서 지난번 123만 4천원짜리 여기를 과연 깰 것인가? 저는 이날 굉장히 뭐랄까요? 이거 긴장감 있게 좀 봤습니다. 이 자리, 음봉친 이 자리 있죠? 삼성전자가 123만 4천원을 붕괴를 하게 되면 분명히 시장은 쇼킹한다. 그래서 하방으로 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시장을 돌려버렸어요. 삼성전자의 시세를 돌려버렸습니다. 돌린 이후에 지금 거의 140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선물 지수가 오늘 262.70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삼성전자의 어떤 그 힘이 크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뭐 영향력이 26%나 되니까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의 힘에 의해서 시장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하여튼 변곡점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흐름이 좀 맥점이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과연 140에서 저 150만 원짜리 작년에 이제 150만 원짜리 저 자리를 과연 또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가 2100포인트를 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까 뭐 수출만이 하는 게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워낙 강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기업이 삼성전자이다 라고는 했지만은 삼성전자가 가지 않고 2100포인트를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삼성전자에서는 뭐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서는 또 자체적으로 해지를 하고 말이죠. 수출 기업들이 그런 해지 능력이 없겠습니까? 재무 관리에 있어서 해지라거나 환율 하락에 의한 방어적인 어떤 재무 구조, 재무팀이 없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환율 하락으로 인한 피해주라고는 하지만 삼성이나 현대에서는 자체적인 방어 능력은 있을 것이다. 그죠? 뭐 해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방어적인 능력은 분명히 있겠죠. 그게 다 기업의 어떤 재무관리팀에서는 그런 파트가 있죠. 해지를 해야만 하는 상황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원자재를 수입한다든지 또 완제품을 수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서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무관리의 팀들은 다 있다. 그래서 삼성도 물론 당연히 있을 것이다. 있겠죠. 그래서 삼성이 뭐 결코 환율 하락으로 인한 절대적인 또 피해주는 아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동향을 봤고 선물 좀 말씀드렸지만 266.65포인트가 지난 1월 2일 날 선물 최고점이에요. 이게 어제까지 차트인데 오늘 264.10을 장 초반에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를 하고 이제 오늘 음봉의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 자, 이 상황까지 오면은 일단 266포인트는 도전을 할 것이다 라고 봐야 돼요. 상방으로 일단 열어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시장의 메이저들이 시장을 땡기는 데 있어서 그 목표치는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목표치,
그 목표치와 메이저들이 같이 맥을 하다가 오히려 거기서 추가 상승보다는 또 역으로 깨는 그런 경우죠. 결과는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오늘이 시장에 메이저들이 오늘이 어떤 최종 목표치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판단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슈, 시장은 항상 그 양념이나 조미료를 쳐야 됩니다. 양념이나 조미료를 쳐야 음식이 맛있게 나오듯이 시장도 뭔가 근거나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8포인트를 오늘 찍었는데, 종가를 만들었는데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2008포인트, 2000포인트 돌파가 나왔느냐? 환율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의도적으로 1050원을 붕괴를 시킨 게 아니냐? 이게 시장의 메이저들이 꼭 주식만 가지고 매매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파생이 있기 때문에, 또 환율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돈 싸움이거든요. 게임은 돈 싸움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돈 싸움과 이쪽에서의 돈 싸움, 서로 각기 영역은 틀리지만은 맥락은 똑같아. 수익을 얻기 위한 전략은 똑같다. 그래서 2000포인트 돌파를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 명분이 뭐냐? 명분은 환율 지지선인 1050원을 붕괴를 했다. 깨버렸다. 워낙 강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명분을 만들어 놓고 시장을 땡겨버렸다. 왜 그 환율 그 붕괴를 왜 1050원 절대적인 뭐 지지, 묵시적인 어떤 지지 라인이다라고 하는, 그동안 1050원은 묵시적으로 모두가 기관이건 외국인이건 개인 투자자건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왔던 그 어떤 지지선을 왜 어제 깨고 오늘 깼냐, 이 얘기죠. 그것은 옵션 만기일에 파생 쪽에서의 수익을 취하기 위한 전략적인 어떤 계략이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음모론이라는 게 있죠. 음모론. 특히 이 돈 놓고 말이죠. 이 게임을 하는 데서 음모론. 항상 음모론이라는 배우의 어떤 이유. 뭐 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하나의 전쟁이죠. 게임이죠. 전쟁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그래서 음모론이 그런 부분에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파생 시장이 대한민국의 상당히 이게 거래량도 축소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엄청나게 축소가 됐어요. 한 80% 축소가 됐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축소가 됐어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지만은 과거 같으면 옵션 만기일날 선물 거래량이 기본적으로 한 20만 계약 이상은 나왔어요. 많이 나오면 35만 계약도 나왔어요. 근데 오늘 10만 계약 좀 넘죠? 자, 오늘 제가 알기로 10만 계약 좀 넘는데, 뭐 평균적으로 10만 계약 정도 요즘 좀 진행되는 상황이고, 10만 계약이 안 되는 8만 8천, 뭐 9만 개, 이런 수준밖에 안 돼요. 야간 선물 시장도 분명히 개설을 했는데 이게 수익이 안 나니까, 증권회사의 수익의 폭이 자꾸 적어지니까 그렇게 새로운 상품을 자꾸 개발을 하는데 말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 옵션 시장, 파생 시장의 규모가 자꾸 축소됐다. 그건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글로벌 그 펀드나 글로벌 자금들은 사실 수익이 될 만한 어떤 각국의 여러 어떤 투자처를 헤매고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옵션 시장이 물론 뭐 옵션 승수제 5배로 이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시장을 많이 투자자들이 많이 떠났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외국인들이 중국 쪽으로 많이 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고성장, 중국의 어떤 파생 시장이 개장하고서 지금 계속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 파생 시장을 개설하고서 고성장을 이루었던 것처럼 옵션 시장이 세계 2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 랭킹으로 보면 뭐 9위, 거의 10위권 아래로 이제 추락을 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단연간 이게 우리 이 선물이나 파생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래 규모, 거래량이 좀 많고 좀 커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포착도 더 쉬워지고 많아진, 기회의 변수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많이 안타깝죠. 아쉽죠. 거기에다 대고 뭐 이게 파생 상품에도 과세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더 이제 참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말이죠.
우리가 이 파생 매매를 하시면서 좀 더 안정적인 매매를 취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또 전략을 또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거래량이 줄면 줄수록 오히려 뭐 장중 변동성이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선물이 2포인트가 안 된다라고 하면 매매를 짧게 또 짧게 여러 번 매매를 취해서 뭐 1포인트 쌓기 수익 전략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매매를 더 안정적으로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컷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이제 존재하면서 파생을 할 때는 반드시 컷이라고 하는 손절이라고 하는 이게 절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컷이나 손절의 횟수가 더 적어진다는 얘기죠. 변동성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또 반대적인 거래량이 축소는 됐지만은 그런 또 반대적인 이점, 장점이 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물론 거래량이 많아지고요. 변동성이 커지면 컷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움직이는 그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구간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컷이 더 빨리 자주 하게끔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중국의 무역 지표가 뭐 둔화됐다 뭐 이런 그 별로 안 좋은 그런 지표 발표로 인해서 또 장중에 낙폭을 한번 주었죠. 또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동결 작년 그 5월인가요? 11개월째 금리 동결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이 오늘 장중에 잠깐 충격은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거래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런 부분이 이제 자주 발생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거래량이 축소는 됐지만은 축소된 대로 시장 대응을 잘 해 나가시면 그래도 선물 거래도 안정적으로 매매를 수익을 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이 저기 자 1월 2일 날 266.65 저 자리에 어떤 돌파 내지는 이제 터치 시도 이런 부분은 진행이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올라올 때 속도가 우리가 뭐 갭상승이나 뭐 막 달리는 속도 그런 속도감 있는 시장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5이동 평균선 기술적으로 보면 5이동 평균선이 20, 60, 120, 122평선까지 안정적으로 올라왔어요. 또 이 62평선과 122평선을 단시간 내에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이 골든 크로스가 짧은 시간 내에 단시간 내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세의 강도가 세다. 우상향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포인트대까지 일단 시장은 진행이 잘 됐다. 우상향에 대한 부분. 자, 여러분들 이게 차트를 우리가 분봉 차트를 장중에 보지 않습니까? 자, 이게 볼륨 차트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캔들에 이제 어떤 비율적으로 캔들의 크기를 조정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캔들 자체, 이 차트는 좀 권장을 해볼 만한 차트입니다. 모두 HTS 상에서 다 적용을 시킬 수 있는 HTS 상에서 이제 다 제공이 되는 그런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 제가 찝어줄 수 있는 핵심은 뭐냐?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서 박스에 254.50 자리가 최초 갭상승 자리, 3월 26일 날 갭상승 자리였다. 근데 갭상승을 시도하고 첫 봉에서의 어떤 볼륨이 어떻습니까? 볼륨이 좋죠. 만약 거래가 들어왔죠. 시세도 거래가 들어온 자리에선 밀림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죠. 그 거래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거기서 방어를 해주겠다. 나는 우위로 가겠다. 이런 의미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늘 언제나 거래가 동일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죠. 10시에 거래가 많아지고요. 또 뭐 오후 1시에 거래가 축소되어 있고요. 장중 6시간 동안에 거래가 많이 들어온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이 차트 상에서는 뭡니까? 이게 적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이제 3월 26일자 이런 자리, 그 다음에 그 전날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에서는 거래가 분명히 들어온 자리. 시장이 상방으로 터닝을 하겠구나. 거꾸로 이제 음봉 떨어진 자리.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음봉 떨어진 자리. 선물 매도.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장중에
외국인이 한 1000개 정도를 때려버렸어요. 그 시간이 그때 11시 한 40분, 12시, 한 오전 늦게, 이제 거래를 한번 그 외국인이 한 1000개 정도 때린 그런 상황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여기서도 지난 257.50자리죠. 이런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거래가 많이 실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상당히 특징적인 자리고요. 지지선을 설정을 해줘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지지선을 설정을 해주고 이 자리가 깨지 않으면 일단 상방향 흐름으로 계속 진행이 가능하다. 이런 자리죠. 그래서 이런 볼륨 차트를 활용을 해서 분봉상으로 거래가 많이 터진 자리, 네, 절대적인 그 지지선 확보 자리, 그런 자리를 우리가 여기서 설정을 해서 매매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264.10포인트 터치까지 시장이 전개가 됐죠. 자, 그런 이제 분봉 차트를 잠깐 설정을 해봤고요. 장중에 이제 변동성,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거래량 관계에 있어서도 어제 4월 9일 11만 7천 20만 개를 못 넘어요. 참 이게 거래가 눈에 띄게 아주 이게 줄었습니다. 과거에 보면 만기일날 30만 개, 35만 개, 40만 개 넘은 적은 그냥 보지는 못했습니다. 선물 거래량, 하루 거래량이 40만 계약 넘은 것을 보지는 못했고 35만, 통상적으로 이제 많이 터지면 35만. 자, 근데 35만 원에 30%, 3분의 1로 줄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 11만 7천, 10만 개 수준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그러니까 3분의 1로 축소됐다. 거래량이 3분의 1로 축소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선물 장중 변동성도 이렇게 축소가 된 거죠. 기껏 해봐야 3포인트 움직입니다. 화요일날 이제 기껏 해야 3포인트 움직였는데 과거에 장중 변동성이 아주 클 때는 10포인트도 움직였습니다. 10포인트. 어마어마하죠. 10포인트. 한 계약만 가지고도 매매를 엄청나게 할 수 있는 10포인트. 그래서 다들 주식을 때려치고 이거 파생으로 달려가죠. 다 이래서 선물시장에 들어왔던 건데 정책적인 금융당국에서의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너무 크다. 손실을 막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옵션 승수제도 실시를 하게 되겠고요. 그런 차원인데 이렇게 뭐 거래량이 축소되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주식 쪽으로 간다든지 파생을 또 이제 떠난다든지 아니면은 그만큼 또 손실이 적어졌다든지 리스크 관리가 또 됐다든지 이런 이제 현상이 나온 거죠. 어쨌든 자, 이런 수준의 장중 변동성이 이렇게 크지 않은 상태로 1.15, 어제는 1.15 이런 수준이 이제 진행이 됐죠. 오늘 1.7인가요? 그런 정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파생상품 거래량 어쨌든 간에 이게 대한민국 시장은 자꾸 축소되고 있다. 파생상품 거래량이 축소되고 있는데 아마 정책 당국이나 이런 또 증권업계에서는 거기에 따른 대응책, 거기에 따른 또 자구책 이런 부분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뭐 시장 2000포인트 도달하기 전에 이런 궁금한 분들이 많으시겠죠. 2000포인트를 돌파할까?
안착을 할까?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결국에는 오늘 옵션 만기일 날 2008포인트 안착을 하고 일단 돌파를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로 이제 마감을 한 거죠. 2011포인트 1월 2일 날, 그리고 오늘 2008포인트. 2014년도 들어서는 2000포인트 종가 마감을 이제 두 번 이렇게 이제 액션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2000포인트를 돌파를 좀 의미 있는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순항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율이 이제 워낙 강세가 이루어지고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대한민국 시장은 기관, 뭐 연기금도 있고 투신도 있고 뭐 증권 쪽도 있지만은 외국인들의 힘이 절대적이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파워풀합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방향성을 잡고 들어옵니다. 예, 뭐 투신이나 뭐 이런 그 기관 투자, 국내 기관 투자가처럼 뭐 치고 빠지고 하는 식의 어떤 매수세,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외국인들은 매수가 한번 들어오면 방향성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7일 날부터 순매수하기 시작을 해서 10일 연속 순매수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작년 9월 달인가요? 그죠? 6조 이상을 순매수를 계속한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작년 9월, 10월이었습니다.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꺾이지가 않았다. 그래서 외국인의 현물 순매수만 보시면 돼요. 선물이나 파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선물 지수만 단순히 보시면 안 됩니다. 현물 동향을 보셔야 돼요. 현물 동향에 따라서 선물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물이 들어오면 선물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3월 27일 날 현물이 들어오는 걸 보고 선물이 이게 반등이 이제 들어오겠구나, 선물 우상향 나오겠구나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지금 살아있다. 외국인의 그럼 순매도는 언제쯤 나오냐? 외국인의 순매도 기조 변곡점을 찾고자 한다면 대개 이제 하루 그 매도량이 3천억 이상 나왔다. 외국인이 현물을 당일날 3천억 이상 매도를 쳤다라고 하면 일단 거기서부터는 변곡점 자리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모습에서는 어때요? 3천억 이상 아직 뭐 나올 리는 없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일단 환율도 1,050원짜리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2,000포인트 이상은 당분간은 안착을 한 시도는 계속되고 유지를 해주고, 이제 이런 자리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너도 나도 이제 펀드 수익률 같은 경우가 좋아지겠죠. 펀드라는 게 대개 보면 펀드도 주식과 똑같아요. 저점에서 진입이 돼야 됩니다. 펀드 가입도 그 수익증권 기준 가격이 어차피 주식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수익증권 기준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들어가 펀드 수익률도 좋아지는 거란 말이죠. 시장이 막 화랑을 하게 되면 이 증권회사들이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차를 타거나 이제 늦게 올라탄 투자자들이 이제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항상 이럴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요즘 여러분들 TV 광고에서 증권회사 펀드 뭐 이런 그 광고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요즘 나오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만약에 TV 광고에서 증권회사들의 뭐 펀드에 대한 광고라든지 뭐 증권회사 광고가 일단 나오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고점 징후를 조심하십시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왜 시장이 박살나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이 저점일 때 그때 왜 증권회사 광고가 안 나옵니까? 그죠? 항상 시장이 좋고 그러면 이게 장사 속입니다. 비즈니스적인 장사 속인데 그때 막 광고가 나오기 시작하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냥 정기예금에 그냥 MF에 돈을 넣어놓고 있다라고 하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그 피해 심리적인 그런 그 심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늦게 펀드에 가입을 하거나 또 이제 시장에 뛰어들거나 이렇게 됩니다. 항상 이런 타이밍에서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글쎄요, 아직 뭐 과열된 분위기는 아니죠.
그래서 PER의 값이 뭐 10이 넘었다, 10일까지 갔다라 하면 이제 과열 분위기를 우리가 인식을 해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과열된 그런 구간에 진입을 안 돼 있으니까 일단 2000포인트 안착 및 2000포인트 우상향은 계속 진행은 될 것으로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우리가 외국인의 동향을 쭉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장중에 주로 즐겨보는 차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차트입니다. 외국인의 선물 수급 차트예요. 선물 수급 차트인데, 특이하게도 뭐 특이하다라고 하면 뭔가 공통된 기준점이나 공통된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외국인이 장 출발을 하면서 순매수 데이터, 외국인의 그 선물 순매수 데이터의 값이, 시초가의 값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날 시장 괜찮은 거예요. 시초가의 값을 중요한 맥점으로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캡처를 이렇게 떠왔지만은, 지난 4월 8일, 자 8일 이런 날도 보시게 되면은 우상향으로 순매수가 계속 우상향이었죠. 시장이 누구에 의해서 리딩이 됩니까? 누구에 의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메이저죠. 메이저는 외국인 또는 기관. 근데 기관은 신뢰할 수가 없는 메이저. 그렇다면 외국인에 의한 메이저인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동향, 이런 부분은 장중에 핵심적인 맥점을 보는 그러한 그 어떤 기준으로 삼으면서 장중 데이 트레이딩에 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수 동향은 일단은 2000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안착 가능성이 열어두고요. 그리고 선물 지수 266.65짜리 연초의 고점 자리, 거기까지는 한번 터치, 돌파, 테스트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2000포인트가 일단 돌파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항상 이런 이야기가 있죠. 출래불사춘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봄은 왔는데 봄은 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말하자면 2000포인트가 넘었는데 나의 계좌는 아직도 춥다, 쌀쌀하다, 춥다, 수익이 나고 있지 않다, 아직도 계좌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부분이다. 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공감하시는 이야기일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시장이 강세장이 가고 상승한다 하더라도 돈을 못 버는, 수익을 못 내는 경우가 사실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로 종목 선정이 중요합니다. 시장의 이슈가 과연 무엇이고요, 아니면은 그 어떤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는 게 무엇인, 어떤 종목들인가, 이런 부분을 잘 종목 연구에 대한 부분을 많은 투자를 해야 할 시기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종목 연구에 대한 투자는 정말로 한 종목을 진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듯이 한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만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죠. 시장 계속 지켜보면서 또 종목에 대한 흐름,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 기본적인 분석, 이런 부분도 같이 동행하면서 연구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시장이 좀 우상향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종목 연구에 대한, 종목 발굴에 대한 부분 좀 더 집중을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